안녕하세요. 지금은 2025년 1월 13일 2시 3분, 온도는 16.9도입니다. 약간 싸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 히터를 조금 틀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은 러시아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리테르가 1972년 연주한 바흐 평균율 1권의 7번부터 12번까지 프렐류드와 푸가의 실황 연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보는 이유는, 제가 이 피아노를 2023년 10월 경쯤에 구입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만뒀던 피아노 연습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많은 피아노 작품들을 연습을 했던 피아노인데, 이 피아노를 제가 중고로 다시 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보이는 이 야마하 CLP 535R 피아노를 제가 중고로 구입해서 이 피아노를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피아노는 야마하 아이루스 135R 피아노입니다. 이 피아노의 특징은 일단은 조금 켜서 한번 해볼까요? 내일 제가 테스트는 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 피아노는 건반이 되게 무겁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입했을 때 이거를 2023년 10월에 피아노 연습을 다시 시작하면서 집에 가지고 있던 키보드로 연습을 했는데, 키보드로 연습하다 이 피아노를 처음 샀을 때 건반을 누르는 게 손가락이 조금 아프다는 느낌일 정도로 건반이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피아노를 연습하다가 교회에서 아날로그 피아노, 어쿠스틱 피아노라 해야 되나요? 업라이트 피아노를 연주해 보려고 가서 건반을 눌렀더니 건반이 너무 잘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살살 눌렀는데도. 그래서 이 피아노의 특징은 건반이 무겁다. 근데 그것이 단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장점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연주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연습할 때 손가락에 힘을 기를 수 있으니까요. 강철 같은 힘을요. 그래서 이 피아노를 이제 판매하게 됐고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되는 것 같고, 제가 오늘 한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30분 정도 얘기할 것 같은데, 첫 번째, 피아노 연습 시작하게 된 계기. 두 번째, 음악의 3요소. 제가 알게 된 피아노 연습을 다시 하면서 알게 된 음악의 약간의 이론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피아노 초변 연습을 할 때 일과 그 다음에 피아노 연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 연습 나름대로의 뭐라 해야 될까,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규칙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연습했던 곡들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다섯 번째는 연습했던 곡들의 목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부수적인 이야기들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조금 따뜻해졌네요. 온도가 17도로 올라갔습니다. 이걸 조금 틀어놓으니까요. 이렇게 온도가 낮으면 제가 10도 화원까지 짚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최대한 근데 정확하게 누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라우마니노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도 화음 또 10도보다 더 높은 화음도 짚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5손가락을 다 사용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2개를 눌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그런 것들인데요. 어찌됐든 온도가 낮으면 이 손도 시리고 이렇게 화음을 짚을 때 이런 화음들을 짚을 때 손이 아프니까요. 그래서 조금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피아노 연습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2023년 초에 제 인생에 제가 원치 않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도돌이표가 생겨버려가지고 제가 다시 조금 많은 길을 돌아가게 되게 생겨버렸습니다. 악보를 비교하자면요. 그래서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재미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상황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걸어 나가야 될지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에 한병철 교수의 강의를 보았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베를린 자유대학교 그쪽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고려대학교에서 피로사회라는 한병철 교수의 저서를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강의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요지는 그랬습니다. 현대사회 사람들이 스스로 자본주의 노예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시키니까 하다 했는데 나중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충직한 노예가 돼서 인간성을 잃어간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대안은 뭐냐 그러면 하이데거가 말하는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도구는 손이다. 그래서 자기는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면 하나의 의식으로 리추얼로 그게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피아노를 연습한다. 독일인들은 악기를 하나씩 다 다루는데 이렇게 손을 쓴 이렇게 피아노를 연습하는 그 의식이 자기는 인간성을 회복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신반의했는데 저도 한번 피아노 그때 키보드는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병철 교수를 제가 알게 된 거는 2017년도쯤에 미술을 전공하고 미술 임용고시 준비하는 어떤 사람을 알게 됐는데 좀 얘기하다가 이제 그 한병철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카카오 스토리에 포스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학을 전공해서 사실 그 칸트나 데카르트 그 다음에 하이데거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읽었던 주제들은 칸트의 3대 비판서라든지 헤겔의 정신현상학,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이런 책들을 제가 주저를 읽습니다. 저는 해설서를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해설서는 그냥 그 얘기는 너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병철 교수라는 사람이 유명하다길래 어차피 유명해봐야 칸트의 한 무릎까지는 갔을까, 하이데거의 한 복숭아뼈까지는 갔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알고
들어본 바가 있었고요. 그때도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제가 철학 관련 대화창을 한번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베를린에서 유학 중인 여학생을 알게 됐는데 인문학 석사 과정이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대화를 많이 하다가 이제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이제 한병철 교수가 베를린에서 현재 굉장히 유명하고 강의를 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연을 듣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칸트의 그 3대 비판서를 읽고 있었기 때문에 철학과 대학원을 잠시 다니면서 사실 조금 내용을 봤을 때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또 제가 또 불교의 그 공사상에 관련된 이제 나가르주나나 다르마키 르티 그런 아주 심오한 책들, 그런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솔직히 좀 한병철 교수가 대중들에게는 깊이 있어 보인다 해도 저한테는 좀 가벼워 보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도 제가 좀 그랬고, 그 여학생이 또 지금 얘기하다가 생각이 나는데, 뭐 자기가 이제 자전적 소설을 쓴다고 해서 그 이제 저한테 초고를 한번 보내면서 그 뭐라 해야 될까, 저거 한번 읽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감상평을 좀 남겨준 적인데 얼마 전에 그 출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한 몇 년이 지나서. 그래서 잘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한병철 교수의 그 피로사회라는 고려대 그 저기 뭐냐에서 강연한 거 그거 듣고 이제 피아노 연습을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음악 이론, 두 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 음악 이론, 첫 번째 피아노 연습 시작 계기는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 강연을 들으면서 알게 됐다. 그 피로사회 강연에서 피아노를 연습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예의 그 어떤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다. 근데 제가 약간 덧붙이자면 한병철 교수의 견해에서 인간성을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이렇게 손을 사용하고 두 발로 서 있는 것이 뇌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자연에서 뭔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주체로 변하게 된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인류라는 것이 탄생하게 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손이나 그 발을 이렇게 쓰는 이런 그 뭐라 해야 될까, 취미 활동을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인간성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하고요. 제가 좀 논리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가 좀 이상하면 그냥 끄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음악의 3요소는 두 번째, 제가 알고 있는 음악의 이론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악의 3요소는 박자와 선율과 화성입니다. 박자는 이렇게 지금 베토벤 2권의 악보를 한번 열어볼까요? 베토벤은 이렇게 악보의 특징은 이렇게 구조가 돋보입니다. 베토벤은 그 구조의 엄밀성, 여기서 오는 어떤 숭고함과 그 뭐라 해야 될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힘이라 해야 되나요? 좀 유식한 단어 써볼까요? 뭐 추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은 약간 모차르트 같네요. 베토벤답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베토벤은 하여튼 이런 구조들, 이렇게 반복되는 약간 이런 구조들이 저는 베토벤의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하필이면 유명한 그 월광이 소나타가 펼쳐졌네요. 음악의 3요소는 박자, 선율, 화성인데
14번을 펼쳐졌으니까 14번을 보고 이래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보니까 요게 지금 4분음표네요. 맞나요? 4분음표네요. 4분음표니까 그리고 요거 이 박자에는 또 필연적으로 속도를 포함하는데 저는 일단 속도는 제외합니다. 속도를 제가 음악의 박자 선율 화성에서 속도를 제가 약간의 그 양보를 하면서 다른 것을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음악 악보를 별도의 연습 없이 딱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기호는 지키지 않습니다. 다른 기호는 제가 지키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박자는 4분의 4박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멜로디는 보통 오른손이 그 선율인데요. 이 월간 같은 경우에는 왼손이 멜로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손은 약간 반주에 가깝고요. 근데 이것도 약간의 이렇게 PP 매우 약하게 해서 이렇게 또 매우 약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 가면 이렇게 오른손이 다시 그 선율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선율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화성 그 다음에 박자와 선율은 멜로디 영어로 하면 멜로디고요. 박자는 그 영어로 하면 그 리듬이고 속도 템포가 되겠네요. 선율은 멜로디고 그 멜로디가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오른손 왼손 같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멜로디가 없이 전주가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다른 거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역시 베토벤의 특징입니다. 이런 엄밀한 구조, 엄밀성들, 밀도 있는 이런 구조들, 이런 건 베토벤의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화성은 월강 지금 사막장인가요? 이게 잠깐만요. 사막장이 맞는 것 같은데 사막장인가요? 이게 조금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조금 유명한 걸로 제가 설명 안 하려 했는데 너무 좀 식상해가지고 그래 어쩌다 보니까 또 이랬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조성은 이게 화성은 일단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게 샵이 4개가 있으면 파도 솔레 샵이 하나 있을 때 파에 샵이 있을 때 솔이 기준음이 되니까 마지막 샵에서 한 음을 올리는 게 첫 음정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마지막에 레에 그 샵이 있었으니까 미가 기준음 도에 되겠네요. 미라면 그러면 올림 마장조가 되겠고 영어로 하면 시 다라마 C D E 메이저가 되겠네요. 근데 그 느낌을 봤을 때 단조의 느낌이 나면 또 세 칸 내려서 또 이렇게 마이너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요. 근데 곡의 분위기를 느끼면은 그게 메이저인지 마이너인지 대충 감이 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이 메이저라고 해보겠습니다. 메이저일 때 이 메이저의 기준음은 이렇게 이 음입니다. 이 음인데 이걸
이 음정이라고 하고 이의 그 장오도 화음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게 화음이고요. 이런 화음의 진행이 화성입니다. 그래서 화성과 조성은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이런 거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제가 이렇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 거고 알아낸 것이고, 세 번째 초견의 원칙. 제가 초견을 할 때는 14번 너무 식상하니까 제가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해본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 태그를 붙여놓은 거는 베토벤 소나타 중에서는 다 한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쳐봤습니다. 베토벤 소나타 빨간색 태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씩 이렇게 연습해 봤는데요. 파란색 태그가 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초견을 할 때는 이렇게 조성을 보고요, 박자를 보고 화성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박자를 보고 그 다음에 멜로디 라인을 이렇게 훑어봅니다. 그렇게 훑어보면서 특징 이 악보의 베토벤 소나타 18번의 특징적인 것들을, 다른 악보에 없는 좀 특징적인 요소들을 미리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요. 특별히 속도를 낮추었을 때는 난이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워 보이는 구간은 없습니다. 이게 리듬이.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앞에 봤을 때 트릴이 조금 있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 구간에 조금 잘 표현을 해야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이제 그 조금 천천히 연습했을 때도 그 단순히 연습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 귀에 좋게 들리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리를 할 때는요, 제가 템포를 낮추고 속도를 낮췄을 때 예컨대 이 부분을 연습할 때 트릴은 또 빨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속도라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느려지면 이것도 같이 느려져야, 트릴도 같이 느려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연습할 때 이 부분은 쉬우니까 빨리 연습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어려우니까 천천히 연습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서 연습하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고 산만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견할 때는 여기서 제가 초견할 때 그 속도의 기준은 베토벤 소나타 19번은 18번인가요 이게? 18번은 제가 한 번도 연습한 적도 없고 악보도 제가 펼쳐본 적도 없는 건데, 이 구간이 제일 까다로운 구간일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구간은 리듬이나 별 특별히 그냥 좀 뭐라 해야 될까, 까다로운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초견할 때 박자 선율 화성 중에서 박자를 기준은 가장 어려운 마디를 내가
양손으로 멈추지 않고 연습할 수 있는지 그 기준으로 저는 속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제 연습할 때 처칙은 가장 어려운 마디를 기준으로 연습을 하다가 이제 박자가 멈춰서 곡이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기준으로 속도를 잡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습할 때 또 두 번째로는 절대 오른손과 왼손을 따로 연습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즉흥환상곡, 쇼팽의 즉흥환상곡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헬레 악보인데요. 제가 좀 비싸게 이게 한 10,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IMSLP 앱을 몰라서 이걸 또 비싼 돈 주고 제가 이 가난한 살림에 샀습니다. 이거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 한 개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근데 이 악보의 가치는 그 이상이겠죠. 하여튼 오른손 왼손을 절대 저는 따로 연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따로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면 매번 새로운 악보를 연습할 때마다 따로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빠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느린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둑으로 치면 그 이창호 구단의 행마를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세돌 구단의 경우에는 굉장히 번뜩이고 창의적인 행마라면 조은현 구단은 굉장히 빠르고 속행하는 그런 속력적인 행마를 두는데 이창호 구단의 행마는 굉장히 둔탁하고 느립니다. 부분적으로 봤을 때 한 수 한 수 봤을 때. 그런데 전체적으로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수가 절대 느린 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견을 할 때 그 양손을 같이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그리고 속도를 낮춤으로 인해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속도를 올려서 이 곡을 3번, 4번, 5번 연습할 때 5번 예컨대 베토벤 소나타 18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할 때 보통 사람들은 구간을 나눠서 오른손 왼손 나눠서 어떤 잘 되는 부분은 빨리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또 천천히 하고 그러다 보면 이거 한 곡 가지고 막 한 달, 2달, 3달씩 연습합니다. 저는 속도를 최대한 낮춰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이 곡을 딱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연습하고 이 곡은 더 이상 연습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득이하게 제가 그 화면을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한번 제가 그 피아노로 눌러보겠습니다. 건반을. 지금 여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여기를 짚어야 되는 이쪽에를 눌러야 될 차례인데요. 원래는 이 음정을 짚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음정을 짚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다시 여기를 누릅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다음 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제가 왜 그러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다락방에서 부산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음악 선생님께 그 음악 선생님 가정에서 강습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배울 때 틀려도 절대 뒤로 함께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연습이라도 연주하는 것처럼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약간은 받아들였는데요. 연습도 연주라는 그런 생각? 연주도 연습이고 연습도 연주고 결국 이제 모든 것을 하여튼 그걸 구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고 어쨌든 대강기 하는 습관이 들면 틀릴 때마다 이렇게 자꾸 대강기 하게 되면 그 습관이 이제 매번 틀릴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대강기 한다고 해서 그게 안 틀려지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틀렸다는 사실만 알고 있고 나중에 그 부분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습하고 내가 어디 부분을 잘못 짚었다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은 다음에 바둑으로 치면 바둑 다 두고 나서 어느 부분이 실수가 있고 그게 패착이었는지 뭐 이겨도 어느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복기를 나중에 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 곡을 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연습해서 좀 더 템포를 올리고 곡의 그 뭐라 해야 될까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싶다면 곡의 이해도를 깊게 하고 싶다면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부분 연습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도움이 되는데 되감게 하는 습관은 절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낮추는 이유는 제가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연습할 때 습관적으로 틀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틀리는 것도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그 3번을 제가 여름에 30도가 넘는 온도에서 선풍기 하나 펼쳐놓고 이 무거운 피아노의 건반으로 제가 3일에 걸쳐서 5시간 동안 세 악장을 초견으로 연습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의 음표도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고 제가 아마도 85% 이상은 90% 이상 95% 정도 이상까지도 제가 생각할 때는 95% 이상 정확한 화음을 짚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이렇게 속도를 늦추고 양손을 같이 연습하고 그 다음에 절대 대감기 하지 않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저는 대감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양손을 분리하지 않고 쇼팽의 즉흥 완성곡을 통해서 3대4 리듬 4대3 리듬을 익혔기 때문에 라흐마니노프 협주곡에 약간 3대4 4대3의 리듬을 화음으로 더 복잡하게 한 것도 속도를 늦춤으로써 제가 이렇게 다 초견으로 별도의 연습 없이 다 처리할 수 있게 됐는데요. 라흐마니노프 3번 협주곡을 그렇게 초견한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거의 한 10명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초견할 수 만약에 지금 당장 해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보다 피아노를 먼저 배우거나 저보다 피아노를 더 많이 연습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조금 어려운게 느껴지는 쉽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초견의 원칙은 정리하자면 오른손 왼손 같이 되감기 하지 않고 속도를 늦춘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스케일에 대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아르페지오 같은 것도.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베토벤 소나타 1번에서 5번까지는 베토벤이 거의 한운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구조를 만든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손여름 씨의 한우의 온 편지를 통해서 그런 이제 베토벤이 초창기에 피아노에서 피아노니스트로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기 이제 기술적인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초기 소나타는 한운에 나오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복사 붙여넣기 했다. 그런 이제 해설을 달아놓은 걸 제가 봤는데요. 제가 악보를 봐도 그 해설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스케일 3대4 리듬, 2대3 리듬, 3대2 리듬, 3대4 리듬, 4대3 리듬 정도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고 언제든지 이게 미처 초견할 때 연습 직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도 이렇게
딱 나타나면 바로 3대3, 4대3, 2대3, 3대2 리듬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그 리듬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대5 리듬, 5대4 리듬까지도 이해하면 좋겠죠. 저도 4대5, 5대4 리듬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해야지 하면서 자꾸 미루고 있네요. 스크라빈 그 에튜드 12-8인가 그게 호로비츠가 연주한 것이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기술적으로는 최고 난이도의 곡인데 굉장한 그 뭐라 해야 될까 공연이었다고 느껴지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기술적으로만 일단 부분에서요. 근데 거기에 어떤 구간에 보면 3대4하고 4대5가 섞여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최고의 난이도가 있는 구간인데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대3, 3대2, 3대3, 3대4, 4대3, 5대4, 4대5 리듬을 오른손 왼손 독립해서 속주를 할 수 있으면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라는 그런 곡들도 그 리듬을 응용하면 충분히 속주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가지고 있고요. 제가 뭐 그 정도까지 도달 안 해봐서 이렇게 뭐 네가 그 안 해봤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뭐 솔직히 좀 그렇지만은 제가 그 밤의 가스파르라는 악보를 다운받아서 제가 이미 한번 봤습니다. 예, 제가 한번 봤는데요. 제가 그 악보도 제가 4대5 리듬만 별도로 그 연습을 하면 제가 초견으로 충분히 그 별도의 연습 없이 초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한 두세 시간 걸리지 않을까? 한 2시간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한 협주곡 정도의 길이인 것 같더라고요. 사막장인가 뭐 그래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 초견의 원칙 이렇게 하고 제가 연습한 순서, 피아노 연습한 순서는 제가 피아노를 다시 연습하면서 한음부터 다시 연습했습니다. 딱 한 번씩만 연습했습니다. 이건 한온의 그 리듬을 응용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부점 연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생략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됐을 때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데 응용을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그냥 1시간 정도씩 그냥 계속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견의 원칙으로 오른손 양손 오른손 왼손 그 따로 떼서 연습 안 하고 합쳐서 하고 템포를 늦춰서 안 틀리게 절대 안 틀리게 그 오타가 안 나게 그 다음에 되감기 하지 않고 이렇게 1번부터 60번까지 제가 연습을 다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걸렸나? 한우는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얻게 된 이득은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중학교 잠시 갈 때까지인가 23번까지인가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이렇게 피아노를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그 한온을 연습하면서 제가 크게 가지게 된 이점은 39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케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가급적 영어 안 쓸라 하는데 음계 진행이 나옵니다. 조성에 따른 음계 진행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초견하듯이 연습을 하면서 제가 건반의 위치를 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피아노 연습할 때 제가 처음에 그때 중학교 때 다락방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저보고 자꾸 건반을 쳐다보는데 건반을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연습할 때 건반을 거의 잘 안 쳐다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그거에 조금 이제 의식을 안 하고 연습을 해서 건반을 쳐다보는 경향도 있고
또 쉽지 않은 곡들을 연습하다 보니까 라흐마니노프나 사실 라흐마니노프 에튜드나 이런 것들은 건반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악보를 한번 펼쳐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하여튼 이런 곡들을 연습할 때 제가 건반 안 보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다 연습해봤습니다. 한온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반에 88번까지 건반의 위치를 다 외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온을. 이걸 하는데 한 2주가 걸렸고요. 이거는 이제 그 팔도 화음 진행이네요. 이것도 손가락 번호가 5454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코프스키 협주곡 같은 거 이제 악보를 보면 왜 5454로 해야 되는지, 이게 속주로 하면 5번으로만 하면 속도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번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일단 해보고 나중에 이제 더 이것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악보들을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왜 필요한 연습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옥타브에 의한 아르페지오 연습인데, 이건 약간 도약 연습 같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리스트의 초절 기교곡 같은 경우 굉장히 속주할 때 이런 기술들이 다 이제 필요한 것들이죠. 사실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리스트나 뭐 라흐마니노프의 그런 어려운 구조들, 이런 것들 다 이제 라흐마니노프 음악의 순간 6번 같은 경우에 이런 구조들이 나오거든요. 베토벤도 마찬가지. 베토벤 후기 소나타 얘도 이런 단순하지만 이렇게 엄밀한 구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진짜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있네. 그리고 제가 연습한 것은 바흐 인벤션입니다. 바흐 인벤션을 이렇게 조금 반복적으로 연습했는데요. 바흐 인벤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벤션이 이성부 대입법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보통 이제 그 모차르트, 베토벤은 화성에 의한 음악인데요. 화음을 쌓는 음악인데 인벤션 같은 경우에는 대입법이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성부 노래 부분이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같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노래가 이렇게 같이 진행됩니다. 오른손 왼손이. 그래서 약간 이거는 화성적인 진행은 약간 수직적인 음악이라면 대입법은 수평적인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바흐의 그 인벤션을 초견하는 게 악보가 이렇게 단순해 보여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제가 최근에 바흐 평균율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초견으로 다 연습하려고 해보고 있는데 1, 2, 3번 할 때까지만 해도 좀 적응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4, 5번부터는 이제 좀 적응이 됐는데 이 대입법적인 구성이. 인벤션은 이성부 진행이고 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3성부 진행인데 이렇게 세 개의 노래가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오른손 엄지랑 왼손 엄지가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그 세 개의 멜로디가 들리게 처리하는 그 선율이 들리게 처리하는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처음에는 반복해서 연습하다가 어느 세월에 하겠나 싶어서 심포니아를 제가 한번 날 잡고 해가지고 한 2시간인가 2시간 반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초견 1번에서 3번 11번에서 15번 빼고는 다 초견으로 막 그냥 다 내리 그냥 이제 연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끝. 바흐 인벤션 끝이고 그러고 요거 음악 세계인가 요거하고 사모 뮤직 이런 데서 나온 해설이 있는 바흐 인벤션 이래서 이게 조금 어떤 음악 강습소라든지 개인 그 강사에게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되어도 이렇게 음악에 대한 어떤 간단한 이제 해석들이 나오니까 조금 이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온과 바흐 인벤션을 했을 때 제가 모차르트를 1, 2권을 연습을 이제 초견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전부터는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모차르트도 쭉 이렇게 다 연습했습니다. 초견으로. 도돌이표는 생략했습니다. 모차르트는 도돌이표까지는 도저히 제가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고 하여튼 모차르트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3대4 리듬을 2대3 3대4 리듬을 극복하지 못하면 실력의 향상이 없겠다. 이래서 이제 쇼팽의 3대4 리듬을 이렇게 익히기 시작했고요. 이때 처음으로 오른손과 왼손을 분리해서 연습했습니다. 이건 이제 왼손의 패턴이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반원이 아니라 이렇게 쭉 이렇게 대각선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반원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같은 쇼팽의 그 헬레 악보인데 왼손의 반주가 조금 다른데요. 근데 뭐 반주의 어떤 반주가 다르다고 해도 어차피 같은 화성의 진행이기 때문에 그 음악 자체는 크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약간 효과가 다를 뿐이겠죠. 어떤 음을 먼저 누르냐에 따라서 A 코드라면 A 코드를 라 도샵 미라면 라 미 도샵 이렇게 누르는 그 정도 차이니까요. 그러고 이제 베토벤의 그 주요 소나타들을 제가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차르트를 연습하다가 베토벤을 연습하니까 뭐냐면은 이게 처음에 보니까 베토벤 열정 소나타 한번 펼쳐볼까요? 바이트슈타인 23번이 열정인데 열정 소나타 2번 마지막에 있나? 일단 모차르트 악보를 보다가 베토벤 악보를 보면 처음에 약간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처음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초견의 원칙을 지키면서 더욱 템포를 느리게 가져가니까 결국은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도 주요 소나타는 이렇게 다 이렇게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소나타를 한 번씩은 다 연습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네 번째 음악을 연습한 순서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IMSLP라는 앱을 알게 됩니다. 이 앱을 알게 되면서 제가 음악의 좀 지평이 크게 넓어졌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악보는 제가 근데 한 번 연습하고 거의 지워버리는데 좀 가지고 있는 악보들도 있습니다. 제가 좀 애착이 가는 악보들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무소르스키 픽처스 익스히비션 이런 악보들은 제가 이것도 초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연습했습니다. 딱 한 번 연습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악보들은 전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번씩 연습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애착이 가는 악보라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쇼팽과 리스트의 악보는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쇼팽도 발라드 1번은 제가 2번인가 연습했고 2, 3, 4 초견으로 연습했고 에튜드 10번은 2번씩 연습했고 에튜드 25는 1번하고 11번 빼고는 다 초견으로 연습했고 노이빌레 에튜드 이것도 다 초견으로 연습했고 쇼팽 피아노 협주곡 이것도 초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4시간인가 걸렸습니다. 이것도 초견으로 연습했고 피아노 협주곡 2번도 초견으로 연습했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아노가 이제 협주곡의 경우에 투피아노 버전이 있고 원피아노 버전인데 투피아노 버전은 이렇게 두 줄의 악보가 있는데 위에는 피아노 부분 아래는 오케스트라 부분인데 제가 연습한 악보는 피아노 솔로 버전으로
오케스트라랑 피아노가 섞여 있는 것으로 더 까다로운 버전입니다. 저는 그래서 쇼팽 피아노 협주곡 1, 2번을 다 그거 솔로 피아노 버전으로 연습했고요. 소나타 악보도 지금 받아놨는데 일단 뭐 언젠가는 연습할 거고요. 스케르초 2번 그리고 프렐류드 28번 이것도 제가 이게 한 5시간 조금 넘게 걸렸나? 이것도 다 초견으로 별도의 연습 안 하고 다 초견으로 연습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초견의 그 원칙 템포를 속도를 늦추고 오른손 왼손 나눠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대감기 하지 않는 거 거의 저는 그 오타 없이 다 이렇게 했고요. 이게 제일 까다로운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프렐류드 쇼팽의 프렐류드가 굉장히 이게 듣기 아름다운 곡인데 저는 근데 쇼팽의 곡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쇼팽의 정서와 저의 정서가 매우 비슷해서 뭔가 똑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매력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하도 쇼팽이 음악사적으로 그게 좀 그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관심 있으니까 저도 한 번 정도는 연습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 거고요. 아 8번이 제 8번이 이게 보면은 1, 2, 3, 4 이게 8번이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인데요. 지금 언뜻 보니까 1, 2, 3, 4, 5, 6, 7, 8 2, 3, 4 그러니까 요 위에가 8개고 밑에가 3개 밑에가 2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자꾸 넘어가네. 요거 3개랑 요거 4개랑 4대3 리듬이 되고 요거 1개랑 1대4 리듬이 되는 겁니다. 이 규칙만 안다면 이 악보를 초견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 단순한 구조의 이런 조성 그 화성 조성과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조표들이 이렇게 혼합되면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구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지법 같은 경우에도 쇼팽이 다 자기가 피아노를 연습했고 쇼팽의 손이 그렇게 큰 사람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연습을 해보면 쇼팽의 프렐류드나 그 에튜드는 손이 작은 사람들도 충분히 잘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라흐마니노프의 에튜드는 조금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악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쇼팽의 곡들도 이렇게 연습했고 쇼팽의 이 에튜드랑 프렐류드를 연습하면서 제 초견력이 굉장히 향상됐다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이제 리스트의 악보를 보면서 리스트의 악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 제가 연습한 게 이제 콘솔레이션 이것도 초견으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에튜드 이거 독일어 같네. 독일어 제가 잘 모르거든요. 에튜드 디 엑스큐션 트랜스젠덴트. 이게 칸트 철학에도 트랜스젠트하고 프라이오리티하고 프라이오리인가 그거하고 트랜스젠탈하고 굉장히 그게 철학적으로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어렵다는 단어 좀 안 쓰고 싶은데 칸트는 어렵습니다 진짜. 칸트는 제가 봤을 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칸트를 뛰어넘을 사람은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초절정 기교곡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리스트 근데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 이게 예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쉽지 않다 했는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거 내가 뭐 어떤 옛날에 취업 준비하듯이 각 잡고 이거 한 진짜 두문불출하면서 좀 어느 정도 시간 투입하면 괜찮게 들리게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 악보를 봤을 때 제가 스케일을 이제 알게 된그환 바는 게 작은 게 오는 게 바는 게 진행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어려움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제가 속주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만 익히면 이 악보가 그냥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이것도 결국 보면 이게 멜로디고 이게 꾸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빰빰 따다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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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구조인데 이런 것도 결국 이제 8도 진행인데 이거 54545454 하면 이게 속주가 되고요. 이런 것도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따다다다단이었는데 요거는 따다다다다단 이렇게 6개였는데 요거는 4개네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다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속주를 하려면 요 말이 하나만 빨리 연습할 수 있게 그 운지를 파악하면 이거를 나머지 마디에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한온 60번 언저리에 나오는 그런 연타하는 기술들 그런 것들이고요. 이게 처음에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도 결국 한 10번 정도 연습하다 보면 이 패턴이 외워지고 그냥 손이 이제 익숙해지면 이런 것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5번도 반응계 진행이네요. 이거 보니까 반응계 진행 이거는 도약인데 이것도 한운이죠. 이것도 한운 한 50번 때인가 그쪽에 나오는 그거죠. 리스트는 제가 생각할 때 쇼팽은 그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쇼팽은 머릿속에 먼저 박자와 선율과 화성을 생각하고 그 떠오르는 음악을 그냥 악보를 빌려서 그렸다는 느낌을 받고요. 리스트는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나죠. 피아노 자체에 대한 피아노와 음악 자체에 대한 아주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해력, 수학적인 이해력이 뛰어나서 또 그리고 리스트는 굉장히 피아노를 잘 연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의 역사상 그러니까 일단 리스트의 악보만 봐도 자기가 이제 이걸 연주할 수 있었다는 것만 자체를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리스트가 이런 악보를 그렸다는 것을 이러한 악보를 연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리스트가 얼마나 피아노를 잘 쳤을 거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리스트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악보를 자기가 리듬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이렇게 먼저 그 선율을 떠올리고 그린 게 아니라 악보를 먼저 그려놓고 자기가 피아노를 이렇게 쳐보면서 그렇게 소리를 확인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초조히 키우고 이라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피아노의 기술적인 부분은 초조히 기구 그만 보고 메피스트 왈츠 이것도 뭐 보통 사람들이 쉽지 않은 곡이라는데 이건 저도 그냥 막 1시간 정도 하니까 조견 되더라고요. 그 어려운 구조는 안 보입니다. 이게 속도를 올리면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하면 이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라흐마니노프를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수월한 악보입니다. 예. 라벨의 악보는 이게 일단 박자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라벨 가스파르티 누이트 라벨 그 밤의 가스파르가 왜 쉽지 않은 악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구간 때문입니다. 이 구간 때문에
쉽지 않은 악보지. 다른 구간은 그리고 이게 조성이 이게 좀 조표가 많죠. 이 구간만 해결되면 크게 어려운 악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 외에는 다 박자 다 딱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연습과 이제 표현의 문제이겠죠. 곡에 대한 이해도 문제이거나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이건 그냥 라흐마니노프의 그 3번 협주곡 보다는 조금 기술적인 난이도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라흐마니노프 3번보다는 기술적 난이도는 훨씬 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구간이 그 복잡한 그 박자의 구간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곡의 난이도가 저는 높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라흐마니노프 3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연습한 순서하면서 연습한 곡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네요. 뭐 슈만의 다비드 동명무고 이건 연습하려고 해놓고 이거 숲속의 전경인가 이것도 뭐 제가 1시간 정도인가 만에 이거 다 그 했죠. 이거는 뭐 그냥 기술적인 어려움보다는 이제 슈만은 이제 음악의 깊이라든가 꼭 음표가 많고 속도가 빠르고 기술적으로 어려워야 좋은 음악은 아니니까요. 기술적인 어려움은 제가 볼 때는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이 굉장히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제가 생각한 기준으로 라흐마니노프 3번이 가장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을 꼽으라면 차이코프스키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코프스키 1번을 차이코프스키 그 컴피티션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 난이도는 이 화음이라든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속도가 올라갔을 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라흐마니노프 3번을 보겠습니다. 이런 투피아노 악보는 이 피아노 잠깐만요. 피아노 1이 피아노고 2가 이제 오케스트라인데요. 일단 라흐마니노프 3번은 제가 이제 이 악보를 제가 초견을 5시간 동안 초견을 했는데 한 70페이지쯤 될라나 쭉 제가 넘기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화음 구간들이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박자도 조금 이렇게 막 그 딱딱 떨어지기보다 뭐 3대2 이런 박자들이 나오고요. 이런 화음 연타들이 나오고요. 이런 화음 구간들 이게 진짜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했을 때는 듣는 사람 좋지만 이거 피아니스트들이 이게 엄청난 고역이죠.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런 화음들을 이 구간 하나만 해도 제가 볼 때 이걸 무대에 올리려면 이 구간 하나만 해도 한 몇 주 정도 진짜 각 잡고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월드 클래스 수준의 피아니스트들도요. 이게 아마 그 뭐 가야금인가 뜯는다는 그 구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쫙 이렇게 이걸 뭐라 해야 되지? 아르페지오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걸 더 빠르게 저는 좀 빠르게 하려니까 빠르게 연습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이 악장을 이렇게 넘기고요. 일단 음표가 3만 개라는데 제가 여름에 그때 3악장을 연습을 하는데 선풍기 틀고 30도 넘는 기온에서 이 무거운 피아노를 이렇게 라흐 3번을 이렇게 초견을 해보는데요. 이게 음표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게 한 70페이지쯤인가 되니까 손가락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손가락을 이제
이 보니까 이 화음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날씨도 덥고 막 탈진할 것 같고 손가락이 막 안 움직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 제가 뭐 그 음악 경연대회 음악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라흐 3번을 경연대회에서 결승에서 연주한다는 건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거의 최고 난이도의 곡이고 이 곡을 공연에 올릴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거의 몇 명은 안 되기 때문에 이 곡을 연주하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거의 입상권이고 이걸 잘 연주했을 때는 어떤 그 대회의 어떤 그 객관적인 것 외에 주관적인 것들에 의해서 입상 순위가 바뀌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객관적으로 내가 입상자이어야 함을 심사위원에게 그리고 관중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라흐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피아노의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곡 자체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그리고 이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대한민국에도 아마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에 라흐 3번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뭐 한국의 클래식 수준이 올라갔다 해도 20명도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공연을 보러 가본 적도 없고 돈 내고 어른 돼가지고 공연 보러 간 적도 없고 제가 클래식 공연 보러 간 거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해서 구에 있는 문화회관에 가가지고 한번 피아노 연주회 듣고 감상문 쓰고 최근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한번 공연 있다 해서 한번 교향곡 공연을 해서 한번 들어본 적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어깨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뭐 취미생활 하는데 뭐 크게 알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데 이건 진짜 두서없이 얘기했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피아노 연습하면서 나름대로 조금 음악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조금 생각도 해봤고요. 뭘 하려고 얘기를 많이 하려 했는데 완전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네. 하여튼 내일 이 피아노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피아노는 아끼는 물건을 이렇게 떠나 보내려니까 조금 마음이 시원섭섭한 그런 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리해보면 첫째로 피아노 연습 시작한 계기 그 다음에 한병철 교수의 피로 사회라는 유튜브 강의를 듣게 되면서 손을 쓰는 것 그 다음에 아침에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인간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시작했고 두 번째 음악의 3요소에는 박자, 선율, 화성이 있고 박자에는 템포, 속도 선율에는 오른손 왼손 같이 나오는 것 혹은 오른손 왼손이 쉬고 있을 때 화성은 이제 조성이 있고 조성에는 이제 메이저 마이너가 있다. 그리고 초견의 원칙 가장 어려운 마디를 기준으로 멈추지 않는 속도로 연습한다. 오른손 왼손은 항상 함께 연습하고 틀려도 절대 대강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습한 목록 순서는 한운, 바흐 인벤션, 모차르트 1, 2, 베토벤 1, 2, 3 중 모차르트는 컴플리트 모든 것을 다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베토벤 소나타는 주요 소나타 8번 비창 14번 월강 15번이 전원인가 그랬던 것 같고 17번이 스톰 템페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21번이 19번이 발트슈타인인가요? 21번이 발트슈타인인가요?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23번이 열정인가 했고 25번이 고변인가 룩스 아우디욱스인가 그랬고 29번이 해머 클라비어 피아노를 위한 베토벤의 영국제 피아노 그거를 이제 저거 뭐냐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서 구하게 돼가지고 그 피아노 자체를 위한 곡을 써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해설이 달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악보집에. 라고 제가 연습했던 리스트, 쇼팽, 그 다음에 차이코프스키 협주곡, 그 다음에 라흐마니노프 3번 이렇게 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요. 와, 지금 제 이야기 이때까지 듣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 어쨌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저거 뭐냐 제가 이제 확인하고 그 댓글 남기겠습니다. 이게 뭐 제 나름대로 그냥 피아노 보내면서 소회를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 이야기가 혹시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